네가 감히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다니. 착각하지 마. 넌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야. 돈 때문에 팔려와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뎌야 했던 첫날 밤. 신부는 방문이 잠기자마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침을 흘리며 다가오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묻습니다. 방금 그 말 다 기억해? 나가서 그대로 갚아줘야지. 가장 멍청한 남편이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순간 그 위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 어느 허름한 빌라 3층이었습니다. 한수연은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솜이 터져나온 낡은 이불이 방 한구석에 아무렇게나 뭉쳐 있었고 싸구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 돈 안 갚으면 오늘 다 끝장이야 하고 문 밖에서 남자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얇은 벽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한종국 씨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아버지의 등이 새우처럼 구부정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지인의 보증을 잘못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을 댄 도박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제발 제발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끝에 매캐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그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느끼지도 못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3명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50억이야, 50억. 원금의 이자까지 내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이라고. 침이 아버지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뭐야, 딸년이 나섰네. 어디 한번 막아봐라. 사채업자가 손을 휙 휘둘렀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했습니다. 저는 HK그룹 비서실장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HK그룹이라는 말에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아는 재벌 그룹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50억입니다. 전액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이라니요. 이 허름한 방에 5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도 없애듯 황급히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HK그룹 강민준 도련님과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강민준이라면 그 사고로 지능이 네, 맞습니다. 도련님은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7살 수준의 지능입니다. 평생 아이처럼 사시게 될 겁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재벌 아들과 결혼하라고요? 그것도 50억에?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경우 이 빚은 원래대로 남게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내일부터 60억이 되겠네요. 아버지가 수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게.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손이 한때는 얼마나 크고 듬직해 보였는지요. 어릴 때 아빠 손을 잡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결혼하면 되나요? 비서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흘 뒤입니다. 준비는 저희 쪽에서 다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낡은 복도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빌딩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팔려가는 게 아니야. 아빠 살리러 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영영 잃어버린 것처럼요. 사흘 뒤 서울 한복판의 초호화 웨딩홀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과 장미가 통로 양옆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돈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분명 비싼 것이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긴 트레인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이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에게 억지로 옷을 입힌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 씨, 입장 준비하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부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행진곡이 웅장하게 홀을 채웠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양쪽에 앉아있는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축하보다는 구경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새로 온 동물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다는 듯이 수연을 훑어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50억이래. 아니, 어디서 데려왔을까? 불쌍하기도 하지. 저 바보 시중이나 들게 생겼네.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단상에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 32살이라고 들었는데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키는 상당히 컸습니다. 어깨도 넓었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고개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꼬리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꼬질꼬질한 곰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다가오자 해맑게 웃었습니다.
희희 예뻐요. 신부님 예뻐요. 7살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아버지, 주름진 손으로 치맛자락을 잡던 아버지. 수연은 마지막 몇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 주세요. 주례의 말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의외로 컸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근데 민준은 키스 대신 수연의 손등에 볼을 비볐습니다. 마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뺨을 대는 것처럼요. 희희 내 거야. 내 예쁜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단상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미희, 민준의 계모이자 HK그룹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나이 58이라고 했지만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올려 묶여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장미희가 수연의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내 아들 똥기저귀 갈아줄 간병인이야. 버릇없이 굴면 내쫓을 수도 있어. 알아들었지?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린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미희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위협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억? 그 돈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HK그룹 본가는 웬만한 궁궐보다 컸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분수대가 물줄기를 뿜어대고 있었고 가로등이 산책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본체만 해도 3층이었고 별채가 3개나 더 있었습니다. 수연은 검은 세단 차에서 내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혼방은 본체 2층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침대만 해도 수연의 원룸방 전체보다 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침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히히, 폭신폭신해. 신부님도 같이 놀아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똑똑 두드려졌습니다. 장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요. 민준아, 이제 자야지. 새 신부랑 사이좋게 지내렴. 네, 어머니. 민준이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장미희가 수연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갇혔다. 이 방에 바보 남편과 단둘이 갇혔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대굴거리던 민준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쭉 펴졌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던 고개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흘러내리던 침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멍청하던 눈이 한순간에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마치 짐승의 눈 같았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7살 아이의 앙앙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저음이었습니다. 32살 남자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발, 구두 소리가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반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당신 남편,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눈이 수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겁먹지 마. 해칠 생각 없어. 오히려 당신한테 제안할 게 있어. 제안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있던 곰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꼬질꼬질한 곰인형을요. 그리고 배 부분의 솔기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조그만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도청장치야.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여기 담기고 있어. 저 여자라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장미,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된 척 하게 만든 사람. 민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건가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뇌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었어. 저 여자가 약을 먹였거든. 뇌를 마비시키는 약을.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난 그때 깨달았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바보인 척 했어. 22년 동안 민준이 곰인형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의외로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해.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요? 그래. 나를 도와 회사를 되찾으면 50억 빚은 청산해 줄게. 그리고 자유도 주겠어. 원하면 이혼해도 좋아.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눈 속에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넘게 바보 연기를 하며 살아온 사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건 바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의 미소였습니다.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CEO가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민준이 말했습니다. HK그룹은 원래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내가 8살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1년 뒤에 장미희가 새어머니로 들어왔지.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웃는 얼굴로 사탕도 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민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트럭이 돌진해 왔어.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어.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지. 뭐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어. 머리는 멀쩡한데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손도 떨리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나중에 알았어. 장미희가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걸.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민준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뇌를 마비시키는 약이었어. 조금씩 먹이면 점점 바보가 돼. 죽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지지.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근데 난 운이 좋았어. 가정부 아줌마가 눈치채셨거든. 밤마다 몰래 내 음식을 바꿔주셨어. 약이 든 음식 대신 깨끗한 음식으로. 그래서 안 바보가 된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복됐어. 근데 바보인 척 해야 했어. 멀쩡해지면 장미희가 더 독한 방법을 쓸 테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연기했어.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고요. 강산이 2번 변할 시간 동안 바보인 척 살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정부 아줌마는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그것도 장미희 짓일 거야. 증거는 없지만.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건가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민준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밤에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낮에는 바보인 척 해야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님. 김재현 실장. 아까 당신 집 찾아갔던 그 사람. 사실 아버지 때부터 내 사람이야. 장미의 눈을 피해 20년간 나를 몰래 도왔어. 그분이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우린 준비된 팀이야. 당신만 들어오면 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장미희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신도 그 가정부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귓속말로 위협하던 장미. 똥기저귀 갈아줄 간병인이라고 했던 그 말. 그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0억 갚아주는 거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유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면 이혼해도 돼. 회사 되찾으면 당신 붙잡지 않을게.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계약 성립이에요.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까 결혼식장에서 잡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잘 부탁해, 파트너.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입꼬리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어딘가 외롭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이 고민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걸요. 똑똑.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세댁,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준비해야죠.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가정부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는데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이리 와요. 주방 알려줄게.
주방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식당급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번도 이런 데서 요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뭘 멍하게 서 있어요? 많이 마침은 빵이에요. 토스트 태우면 안 돼요. 오렌지 주스는 직접 짜야 해요. 병에 든 거 드시면 속이 안 좋다고 하시거든. 가정부의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오렌지를 짜고 커피를 내리고 어찌어찌 상을 차려서 식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장미희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우아해 보였습니다. 늦었네. 장미희가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면 끝이야? 시어머니 아침을 늦게 가져다 줘도 되는 거야? 장미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미희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버터가 적어. 다시 해와.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뭐? 장미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니요. 다시 해오겠습니다. 수연은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토스트를 다시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버터를 듬뿍 발랐습니다. 장미희가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많아. 버터 냄새가 역하잖아.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금니가 끼익하고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끝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수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민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낮에는 완벽한 바보였습니다. 히히거리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밥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히히. 민준이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집과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7살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잘 그렸네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미희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장미희가 매일 밤 직접 확인하고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준이 변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쭉 펴졌습니다. 멍청하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미치겠어요. 버터가 적다, 많다, 역하다. 트집이 끝이 없어요. 수연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익숙해져. 저 여자는 원래 그래. 수연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20년 넘게 버텼어요? 나는 하루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데. 민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저 여자한테 복수하겠다는 목표? 그게 날 버티게 했어.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서린 분노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싸워온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밤부터 제대로 작전 짜자. 민준이 이불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저 여자의 스케줄이랑 약점이 정리되어 있어. 당신은 낮에 움직이고 나는 밤에 분석할게. 수연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았어요. 잘해볼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늘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계약이잖아요.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계약이지. 두 사람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전을 짜는 부부. 낮에는 바보와 간병인. 밤에는 천재와 파트너.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수연은 점점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장미희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민준의 시중을 들고, 저녁에는 온 가족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밤마다 민준과 나누는 대화가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습관처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멍했던 눈이 선명해지는 순간을요. 오늘 이상한 거 발견했어.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당신한테 우유 가져다 주잖아요. 그 우유에 뭔가 타는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봤어? 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작은 약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우유에 타더라고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뇌를 마비시키는 약이야. 예전 가정부 아줌마가 몰래 분석해 봤었거든.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뇌 기능이 저하돼. 죽지는 않아.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먹인 거예요? 먹이려고 했지. 근데 나는 버렸어. 아줌마가 바꿔주시기도 했고, 혼자 몰래 버리기도 했고,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만약 들키면요?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수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장미희가 우유를 준비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저녁 9시 30분. 장미희는 매일 그 시간에 주방에 와서 우유를 데웠습니다. 수연은 미리 비타민 가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준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색깔과 질감이 그 약과 비슷했습니다. 9시 20분. 수연은 주방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장미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실크 가운 자락이 사르르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장미희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였습니다. 장미희가 우유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타려는 순간, 어머니, 수연이 일부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미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를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야, 왜 이 시간에 주방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물 마시러 왔어요. 목이 좀 말라서요. 수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미희의 눈이 수연을 훑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빨리 마시고 나가. 주방 어지럽히지 말고. 네, 어머니. 수연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미희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에 가루를 타는 소리,
숟가락으로 젓는 소리. 곧 장미희가 주방을 나왔습니다. 손에 우유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장미희가 약봉지를 넣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비타민 가루 봉지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해야 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복 동생.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화제 찾고 있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수연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형수, 왜 그렇게 떨어? 내가 무섭나? 현우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올라갈게요. 수연이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팔로 길을 막았습니다. 뭘 그렇게 급해? 형은 자고 있을 거 아냐? 바보 형은 밤에 잘만 자니까. 현우의 눈이 수연의 몸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은데? 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손에 쥐고 있던 약봉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주방 불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민준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고민형을 안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찾았어요. 히히. 민준이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나랑 놀아요. 무서운 꿈 꿨어요. 히히. 현우가 혀를 찼습니다. 즉, 바보 형 때문에. 현우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바보 말투였지만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며칠 뒤였습니다. 수연은 2층 복도를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형 몫까지 내가 다 가져야지. 어차피 형은 바보잖아. 회사가 뭔지도 모르잖아.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련님이 다 가지시는 게 맞죠? 장미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직도 그 약 먹이는 거야? 이제 됐잖아. 형은 완전히 바보가 됐는데 조금 더 확실히 해둬야지. 혹시 모르니까. 깨어나면 안 되잖아. 장미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민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혼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원의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수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또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산책이야? 외롭겠네.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안 외로워요. 들어갈게요. 수연이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해? 나랑 있으면 안 돼? 수연이 손목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힘이 셌습니다. 놓으세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수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돌에 부딪혔습니다. 형수, 왜 이래? 어차피 바보 형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평생 바보랑 살 거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현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현우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놓으세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어디야?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특유의 앙앙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즉, 현우가 혀를 찼습니다. 뭐야, 바보 형이 왜 나왔어? 현우가 수연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고민형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형수님, 거기 있었어. 히히. 민준이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생, 형수님 괴롭히면 나쁜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바보 말투였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뭐? 바보가 뭐라고? 꺼져, 형. 현우가 민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현우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신음했습니다.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찰나 동안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살인기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바보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가요. 무서워요. 히히.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현우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아까 그거. 그거? 밤마다 몰래 혼자 익혔어. 살기 위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보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강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외로운 사람. 고마워요. 구해줘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파트너니까.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연은 본가 정문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먼저 아버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유지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냥 딸 얼굴만 보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딸이 걱정돼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께서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미희가 2층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왔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얼굴도 못 보고.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보인 척 희죽거리며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담장 구석의 작은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한종국 씨는 허름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크기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한종국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인사드립니다. 사위 강민준입니다. 한종국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보 사위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을 한다고요? 무릎까지 꿇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아셔주십시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진지했습니다. 따님,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한종국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사위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바보라고 들었는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종국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분간 생활비입니다. 편하게 쓰십시오. 한종국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빼곡하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저도 딸이 있으면 그랬을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으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종국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딸을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수연 씨 덕분에 저도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종국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갔어요? 방에 없던데. 민준이 바보 웃음을 지었습니다. 히히, 화장실 갔었어요. 배 아팠어요. 수연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연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잘 있다. 내 남편 좋은 사람이더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민준을 인정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났어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말했어요? 말해서 뭐해? 파트너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습니다. 저 무심한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요.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 오늘 세 번째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민준은 착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미희의 대화를 녹음하고
약봉지를 수거하고 현우의 비자금 장부까지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장미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장미희가 우아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해서. 병원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던 거야. 정신감정검사. 민준이가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 장미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일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 거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희희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눈이 수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야. 하지만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민준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희가 다가왔습니다. 너도 짐 싸.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바보 남편 없으면 넌 그냥 남이야. 수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참아. 절대 들키면 안 돼.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미리 저장해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님이시죠? 저 한수연이에요. 민준 씨가 끌려갔어요. 청구정신병원으로요. 네, 알겠어요. 계획대로 할게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정원 담장 구석의 작은 문. 경비원 교대 시간에 맞춰 빠져나갔습니다. 청구정신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 건물은 으스스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미리 알려준 경로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 네. 따라오세요. 강 도련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연은 남자를 따라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오른쪽 끝 방이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남자가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5분 안에 나오셔야 해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좁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억제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왔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묶인 거 어떻게 해요? 꽉 묶여 있는데.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 민준이 입안에서 작은 금속 핀을 툭 뱉어냈습니다. 혀 밑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을 기이하게 비틀어 틈을 만든 뒤 숨겨둔 핀으로 자물쇠 구멍을 찔렀습니다. 달칵? 거짓말처럼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20년간 몰래 연습해온 탈출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살려면 뭐든 해야 하니까. 민준이 피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대기해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언제입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도련님. 완벽하군요.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왕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HK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주주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미희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도끼가 서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장미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민준 도련님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정됐습니다. 따라서 저 장미희가 임시로 그룹 경영권을 이양받고자 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장미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장미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막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수트가 완벽하게 핏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푸른색 넥타이가 매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선물한 그 넥타이였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장미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에 든 의사봉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여기. 민준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발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 장미희 앞에 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회사를 넘기십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바보의 앙앙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32살 남자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강민준이야? 바보 아니었어? 뭐야, 완전 멀쩡하잖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미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바보야. 정신병원에서 도망친 거야. 당장 잡아.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저건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에 꼬질꼬질한 곰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주 여러분. 민준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냥 인형 아냐? 누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안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민준이 곰인형의 배를 갈랐습니다. 안에서 작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전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준이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약 계속 먹여. 절대 멀쩡해지면 안 돼. 저 바보가 깨어나면 우리 다 끝이야. 장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형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이지. 저렇게 바보로 두면 회사는 우리 거야. 죽으면 더 좋고. 장미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장미희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음성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장미의 본인의 목소리라는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공인감정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준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 가정부 눈치채는 것 같아. 처리해야 하나? 무슨 소리야, 처리라니. 사고로 만들면 되지. 교통사고가 제일 깔끔해. 장미희와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살인교사 아냐?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미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오해야.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민준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3년 전 김아주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음식을 몰래 바꿔주시던 분이요. 그 사고 당신이 꾸민 거죠? 아니야. 장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일 처리됐어. 깔끔하게. 아무도 모를 거야. 장미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미희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장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미애 씨 살인 교사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장미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나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HK그룹 안주인이라고. 하지만 수갑은 차가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손목이 묶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사관이 외쳤습니다. 강현우 씨도 체포합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입니다.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끌려왔습니다.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수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현우 씨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요. 술 마시고 잠든 사이에.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하지만 조사관들이 현우를 끌고 갔습니다. 회의실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습니다. 장미애 씨, 정말로 의부사들을 독살하려 한 겁니까? 강민준 씨, 20년 동안 바보 연기를 한 건 사실입니까? 강현우 씨,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장미희와 현우가 검은 차에 실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비자금 장부를 멍청하게 놔뒀으니까. 엄마가 그 약 먹인 거 들킨 게 더 문제지. 서로 탓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민준이 수연 옆에 섰습니다. 끝났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트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바보 연기를 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회사도 되찾았고 저 사람들도 벌 받을 거야. 민준의 눈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HK그룹 전무 장미희 의부사들 상해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차남 강현우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 장남 강민준 20년 만에 정상 판정받아 경영권 회복.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연의 친정아버지도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낡은 TV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사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한종국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본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장미희와 현우가 사라지자 하인들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수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 나랑 같이 가. 어디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무덤 앞이었습니다. 작은 비석에 김순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가정부 아줌마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살려준 분이야. 저 여자 몰래 음식을 바꿔주셨어. 그러다 들켰고 결국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김순덕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도련님. 수고했어.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장미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우는 징역 7년에 추징금 3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HK그룹은 민준이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아버지 빚 50억도 완전히 청산됐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유였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수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들어오니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앉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 빚도 갚아줬고 저 사람들도 처리했고 이제 당신은 자유야. 원래 계약이 그랬잖아.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서명 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우리 그동안 잘 지냈잖아요. 같이 힘든 일도 겪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왜 이혼이에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었잖아. 당신을 억지로 묶어둘 수 없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 만나서 민준의 목소리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보내기 싫다고. 수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목이 막혀서 안 나왔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명은 내가 준비됐을 때 해도 돼. 민준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바보인 줄 알았던 남자가 갑자기 변했을 때의 공포. 하지만 그 공포가 점점 신뢰로 바뀌었던 것. 밤마다 이불 속에서 킬킬대며 작전을 짜던 것. 현우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줬던 것. 아버지를 몰래 찾아가 인사했던 것.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소중해졌을까요? 수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건가? 수연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소지품을 넣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침대, 화려한 커튼, 비싼 가구들.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하는 건가요?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수트를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수연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네. 짐 다 쌌어요. 그래. 차 불러줄게. 민준이 전화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잠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할 말 있어요. 수연이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받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명했어? 아니요. 수연이 서류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긴 서류를 또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명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수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민준이 물었습니다. 계약 내용 다시 쓸 거예요. 수연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평생 종신 계약으로요. 수연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당신을 억지로. 억지 아니에요. 수연이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파트너로만 말고 진짜 아내로.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의 볼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를 지켜줘서, 아버지도 챙겨줘서,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줘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평생.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수연이 발끝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올라와 수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연을 끌어당겼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진짜야? 후회 안 해? 안 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바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공포도 계약도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HK그룹은 민준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2배로 뛰었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론칭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민준을 천재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여전히 수연에게 툴툴거렸고 밤에는 같이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바보 연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가끔 일부러 바보처럼 굴어서 수연을 웃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가볼 데가 있어. 어디요? 금방 알게 돼.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교도소였습니다. 장미희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요? 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한 번쯤은 보여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민준이 살짝 웃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장미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장미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우아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미희가 민준과 수연을 보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특히 수연의 불러온 배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가 감히 여기 와? 장미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안부? 날 놀리러 온 거겠지. 장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뭐? 장미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만났거든요. 수연이를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그게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생겼고요. 수연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미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주먹만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건강하게 계세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저희 행복한 거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미희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원하다. 민준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 끝난 거잖아. 이제 진짜 끝.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가요. 배고파요.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또 먹어? 아까 점심 엄청 많이 먹었는데 임산부는 많이 먹어야 해요. 당신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요. 그래, 알았어. 가자. 민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가면은 벗겨졌고 진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바보 남편과 50억짜리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됐습니다. 지옥인 줄 알고 걸어 들어간 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난 한수연 씨와 강민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린 민준 씨의 인내심도,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싸워준 수연 씨의 용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예쁜 아기와 함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진짜 인생을 살아가겠죠. 혹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막 꽃길을 걷기 시작한 민준 씨와 수연 씨 부부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따뜻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두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세상의 모든 사연, 사연품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